중대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다급한 NHK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 天皇陛下におかせられましては全国民に対し賢くも御自ら 1945년 8월 15일 정오.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度に関わり 잡음이 심합니다. 그날 도쿄로부터 중계된 라디오 소리는 と星そこに重量なる何十親民に次ぐ神話 전파를 타고 땅으로 내려온 천황의 가늘고 높은 목소리.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 특유의 떨리는 음성.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국내에 퍼지는 미국의 소리 방송. 투하라, 나와라. 독립의 소식, 환희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총성 6발.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준 맥심 기관총의 묵직한 화력.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봉창 의사 폭탄 투척 이거. 대한이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알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국의 독립, 유엔의 승리,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간의 평화 합의의 확립이라는 더 위대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피 흘림과 희생을 위해 더 조직하고 단합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러나 총탄보다 빨랐던 소리. OAK JOAK こちらは東京放送局であり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 1927년 일제는 조선 땅의 볼륨을 높입니다. 매혹적이지만 가혹했던 소리. JODK JODK こちらは慶城放送局 JODK JODK 여기는 경성중앙방송국입니다. 소리로 치열했던 일제 35년, 전쟁의 한복판으로 갑니다. 종이폭탄이 터집니다.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경성 라디오 제1편 전쟁을 노래하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JODK.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 땅의 라디오 방송은 이 콜사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호출부호 JO의 도쿄 AK, 오사카 BK, 나고야의 CK에 이은 DK, 바로 네 번째 방송이었죠. 일제강점기 일본은 왜 식민지 조선의 심장 경성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왜 소리에 주목했던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먼저 서울 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예비 방송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언론인을 꿈꾸고 열심히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언론고시 준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을 꿈꾸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어딘 줄 알고 왔어요? 덕수초등학교 우리 방송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 방송국의 시초라고 들었고 국내 방송국이 처음 생긴 곳이라고. 방송국 건물은 6.25 전쟁 때 불타 사라진 지 오래. 흔적을 찾던 중 교정 귀퉁이 높은 계단 위로 표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잠깐 올라가 볼까요? 첫 방송처 1927년 2월 16일인가요? 무너질 것 같아. 나 이거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나 이거 못 갈 것 같아. 걸어 올라가기도 벅찬 높이에 세워져 있는 첫 방송터라는 유업이만이 이곳에 경성중앙방송국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견학에 동행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방송국 위치에 주목했는데요. 이 뒤쪽에 있었어요, 방송국이. 이 옹벽이 그냥 완전 인위적인 옹벽이 아니에요. 실제 높아요, 여기가. 이곳 길 건너 맞은편에 서울신문 프레스센터 있죠. 그 프레스센터는 바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총독부라고 기준을 하면 되게 가까운, 조선 총독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의 괴물 같은 쇠기둥이 얼어붙은 듯이 정동 꼭대기에 솟아있다. 1920년대 말 동아일보 기사 속 경성 시가지 모습입니다. 그 시절 라디오는 요술을 부리는 신기한 소리통으로 불렸다는군요. 당시 직원들을 직접 만난 방송작가가 일본에 있다고 해서 스가와 이지미 씨를 도쿄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옥경 아나운서가 처음으로 콜사인을 했다는 그런 식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노창성이라는 기술부 직원의 부인이었죠. 조선 총독인 우각기 총독은 농촌진흥과 심정개발 이 두 가지 정책을 큰 축으로 제시했죠. 실천적인 농촌진흥운동과 정신적인 즉 마음의 논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정신 동원을 한 것이 심전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성일보에 기록된 글인데요. 싸고 간단하게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는 게다가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의 라디오를 지방 농어촌에 추천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총독부에도 역시 재미있고 새롭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들리는데요. 마음의 논을 가꾼다는 뜻입니다. 경성방송국 설립 목적이 읽히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든다는 이른바 내선일체 정책입니다. JODK 1927년 2월 16일 낮 1시 식민지 조선의 하늘 위로 라디오 전파가 쏘아집니다. 여기는 경성중앙방송국입니다. 이 소리 다들 기억하시죠? 소리만 들어도 팔을 구르고 제자리에서 뛰어야 할 것만 같은 국민체조인데요. 1920년대 말부터 NHK 라디오 방송이 매일 아침마다 틀어준 라디오 체조의 실제 소리입니다. 경성방송국의 전파를 탄 라디오 체조는 우리 땅에서도 급속도로 보급되죠. 신체 건강한 군사적 인간형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잡음에 묻혀 흐릿하게 들리지만 이 목소리는 1929년 하마구치 수상의 실제 라디오 연설입니다. 시국 강연을 하고 경제난국 타개책을 발표하는 등 당시 라디오는 시책 홍보에 중점적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인기는 없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제가 들어도 재미없어요. 식민지 라디오 방송과 라디오 드라마를 연구하고 있는 국민대 서재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총독부의 시책을 전달하는 내용이었고요. 사실 그게 되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게 강연. 근데 총독부는 그걸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도 청취율 고민은 했나 봅니다. 초창기에는 일본어와 조선어가 이제 일본어가 좀 우세한 양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방송을 했는데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들한테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았겠지만은 조선인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가 늘질 않아요.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1933년부터 제1방송은 일본어 방송, 제2방송은 조선어 방송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대 음악사를 연구해온 이준희 대중음악 평론가가 말한 이중방송이라는 건 다시 말해 일본어와 조선어 시간을 구분해서 방송하는 형식입니다. 1라디오, 2라디오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조선어 방송 2라디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됐을까요? 조선인 청취자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 딱딱하고 재미없는 강연보다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제격이었겠죠. 당시 방송 음원은 안타깝게도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 DJ로 나서보려고 하는데요. 역사 고증을 거쳐 경성중앙방송 2라디오의 한 장면을 재현해 볼게요. DJ는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 자, 그럼 1936년 1월의 어느 날로 함께 가보시죠. JODK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담당하는 손현주 방송원입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를 맞아 특집 방송으로 꾸몄습니다. 빅타 레코드 히트곡이 방송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주옥같은 명곡의 향연을. 먼저 조선 최고의 명창 이동백이 춘향가를 부릅니다. 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이 내려다 보이는 박석고개를 넘어 장모 월매를 만나네요. 인디라인 소맛자람 함부로 이동백 명창의 춘향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막힌 노랫가락이죠. 쉰 목소리 같으면서도 맑고 청아한 소리가 일품입니다. 자, 다음에 초대한 가수는 옥방울 굴러가는 구슬소리같이 맑고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조선 아가씨 이정숙입니다. 진주 남강 물결 위에 찰랑거리는 달덩이를 내려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낙화유수. 라디오 DJ 정말 쉽지 않네요. 저는 그냥 연기에 더 매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시 레코드 회사들은 라디오 출연을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니까요. 지금의 방송과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영화도 라디오 방송의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기방아 또다 지나가고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이 영화 알 것 같습니다. 설마 아리랑? 이따야 영진이는 아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928년 변사 성동호의 대사와 해설, 가수 유경희의 노래를 녹음한 아리랑의 원본이라네요. 특히 변사의 해설이 눈에 띄죠. 한상원 영화연구소 소장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1920년대는 특히 영화가 아주 크게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그 수십 편의 영화들 중에 영화 배급하는 배급사나 이런 쪽에서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는 거죠. 조선인 변사들은 설명 변사예요. 설명을 하는. 서상호는 당대 최고의 스타 변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동우 같은 경우는 극장 운영에 아주 수완이 좋아서 변사이면서 나중에 조선극장도 운영하기도 했고요. 쉽게 말해서 변사 설명으로 뜨는 영화라는 거죠. 영화 중계 같은 거네요. 영화 중계 외에도 방송의 꽃이라면 역시 드라마죠. 드라마도 생방송을 찍듯 만든 시절이 있었는데 경성중앙방송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에는 이런 그 전통적인 연극, 그다음에 서양의 근대 연극, 한국의 전통 연극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재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재미가 없으니까 장안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극작가가 이 유치진이라는 분인데, 이 유치진 선생이 쓴 극본 중에서 룸펜 인텔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제가 보니까 룸펜 인텔리라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뭐 연기는 제 전공이니까 주특기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박 씨를 연기하겠습니다. 고향도 실천이와 사랑도 실천. 라디오 드라마 룸펜 인텔리, 극본 유치진, 나오는 사람 박씨 손윤주, 여자 박화영, 최씨 이기호. 세상이 뒤집히게 마시고 불어 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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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들이 든들이 든든든. 그 맛 좋다. 야, 술이라는 게 뭐냐? 이가 울고 계세요. 에? 뭐야 최군, 미스터 최. 왜 울기는 해? 이 자식 못났다 이거. 여보게 박군, 세상에 나 같은 무능 환자도 있을까? 4대 육진 성한 놈이 왜 일자리 하나를 못 구한단 말인가? 30이 넘은 놈이 두 손톱밖에 안 되는 식구를 먹여 살리다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아이고, 나 부끄럽다 이 사람. 그만해라. 이런 무능한 놈은 죽어야 마땅하지. 그 지금 세상에서는 이 사람 유능 무능이 문제가 아니야. 꼴통에 똥만 찬 녀석들이 당당한 지위에서 버티고 있는 세상 아닌가. 허물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있다. 그러네 여보게. 우리는 좀 더 넉살 좋게 굴면 얼마라도 살아나갈 길이 있다. 양심이라는 것을 얻어 버리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얼굴에는 무쇠타를 쓰고 자기의 이름 석자 특필대한 깃발을 들고 다니면 되는 걸세. 이 틀림없이 되는 걸세. 자네도 여간 흰이쿠가 아닐세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술이나 한잔 받게. 술 한 잔 더 주세요. 나도 받아. 어때요? 제 연기 괜찮았나요? 생방송 라디오 드라마 연기는 처음인데요. 예, 그냥 제가 하던 것 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트윈이 확신하고 트리마스. 완전히 확신하고 트리마스. 홍군 트윈이 있다. 홍군 트윈이 있다. 아 이거는 손기정 선수 우승 소식 아닌가요? 홍군가 이착 다리마스. 소이착 소이착 소이착. 아도 50m를 데리고 트리마스. 아도 40m 아도 40m 30m 20m 10m. 홍군 트윈이. NHK 라디오 아나운서 야마모토의 말이 속사포처럼 쏟아지는데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와, 이거 저도 너무 좋네요. 예.
스포츠 방송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중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손기정이 결승선을 통과한 지 5시간 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동아일보사 앞 라디오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손기정, 남승용 선수의 메달 소식을 듣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전한 우승 소감은 슬프다였다는데요. 1936년 녹음된 손기정 선수의 육성입니다. 저는 손기정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기었습니다. 기록의 시간은 2시간 29분 19초 2의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겠다. 스포츠 중계도 한 걸 보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경성 라디오는 대중성 짙은 프로그램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어 역사를 연구해온 선문대 이현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조선 사람들이 이런 만주 전쟁이나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이나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군이 징집되어 가는데 조선 사람들이 설득하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또 무턱대고 강압적으로만 해서는 또 프로파간다가 이제 안 미쳐가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 조선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일본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설 조선 청년들이 필요했다는 거네요. 그 당시에 일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조선인을 어떻게 전쟁에 동원시키는지의 문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인도 일본 일종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손기정과 최승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를 단순한 오락 도구로서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뭘 좀 이용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통치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좋아하는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라디오 방송에 날개를 달아준 건 다름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이빨 독립선언지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그 선언문 낭독했던 장소는 여기서 멀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실 겁니다. 이곳까지 안내해 준 사람은 이빨 독립선언 기념 자료실을 지켜온 다즈케 가지이사 실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짜 아는 사람 아니면 못 찾겠다. 그러나 다시 찾은 그곳에선 조선 청년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 앞에 대학이 있다, 오른쪽에 하천이 있고 뭐 야근신사 쪽이다. 아는 사람만 알죠. 여기가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거. 어떻게 찾아와요? 진짜 못 찾아올 것 같아. 우리를 이곳까지 안내해준 도쿄 YMCA 다츠케 자료실장이 잠시 후 위치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개 건물이 있었다. 건물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원래 전에는 여기가 세탁소였는데 바뀌었네요. 지금 뭐 휴게실이 됐나? 여기예요? 흡연실이 됐네요. 여기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여기서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됐어요. 무료 흡연소래요. 아니, 흡연실이라뇨. 이건 너무 충격인데요. 흡연소가 됐구나. 저도 몰랐어요. 이거 독립운동 위거지 다 그럴 거예요. 뭐 위치는 특정되지만 아무 표석 같은 것도 없으니까. (1919년 2월 8일) 그날 도쿄 하늘엔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선 보기 드문 큰 눈이었죠. 잠시 후 낡은 건물로 조선의 청년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결의에 찬 표정의 청년들. 최팔룡,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서춘, 윤창석. 백관수가 조선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 네, 28 독립선언은 우리 그 3.1운동에 있어서 또는 한국 독립운동사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선의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는 측면에서 또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적의 수도에서 했다는 측면에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만세운동, 독립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대 박환 교수의 말처럼 28 독립선언은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일어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죠. 대한독립 일본의 심장 한가운데서 세계 만국에 대한 독립을 선포한 청년들의 목소리, 28 소리의 힘은 컸습니다. 다시 일본 도쿄 중심가입니다. 역사 가이드가 도심 지도를 보며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데가 카스미가세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정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천황이 사는 중심지를 두고요. 바로 옆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 국회의사당에 바로 또 가까운 거리에 일본을 움직이는 전체 관공청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총리 관저도 있고 주요 부서들이. 이봉창 의사 의거지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주말을 맞아서인지 달리는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도쿄 시민들의 인기 조깅 코스라네요. 아, 여기 왼쪽이 경시청인데요. 옛날 건물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일본 황궁인데 지금 여기 마라톤 많이 뛰시잖아요. 주말마다 런너들이 많이 뛰어요. 두 바퀴 돌면 10km. 이제 그런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일제 만주 침략 다음 해인 1932년 1월 8일 히로이토 일본 국왕 행렬 두 번째 마차를 향해 수리탄이 날아갑니다. 사쿠라다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천황이 들어가는 행렬이 경시청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급하게 원래 이제 계획했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차들이 여러 대 지나가지고 있는데 천황이 어디에 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던졌는데 그게 미수에 이제 천황이 탄 마차도 아니고 두 번째 마차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체포를 자처하며 군중 속에서 등장한 청년 이봉창. 대한독립 만세. 가슴 속에서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그 자체로는 실패였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성공이었던 이봉창의 도쿄 의거. 전 세계는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의거를 대서특필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김건 관장은 28 의거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일이 없었어요. 이봉창, 윤봉길 의거까지는. 그러니까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를 만나주는 거거든. 그래서 김구가 요구했던 게 뭐냐. 우리 청년들을 중국 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육성해다오. 그 결과 받아들여져서 길러진 인물들이 이제 중간 허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는 싸우고 있다. 대한은 아직 살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 독립 외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 광복 제작진은 생존 광복군인 김영관 지사를 만났습니다.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는 게 들었기 때문에 만일 일본 군대 입대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면은 탈출해가지고 충칭으로 임시정부로 가겠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학도병이었다가 충칭에 가면 임시정부가 있다는 이 한마디에 수없이 사선을 넘었다는 광복군 김영관. 10대 앳된 청년은 어느덧
백세를 바라보는 노병이 됐지만 지금도 또렷한 말투에선 자긍심이 넘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땅을 되찾겠다며 모인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어떻게 알고 남의 땅에 있는 광복군을 찾아갔던 걸까요? 얼마나 많은 학병들이 탈출을 해요? 탈출을 뭘 믿고 했을까요? 저 전선 넘어가면 임시정부가 있다는 사실과 광복군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 그것도 다 선전전의 한 효과죠. 출발하기 전에 이미 나는 가면 탈출한다. 바로 그 선전의 중심에 단파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충칭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부장이었던 우사 김규식의 손녀는 할아버지의 기록을 펼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파리 가서 너무 두통이 심해서 미국에서 그 다음 해에 뇌수술 받잖아요. 암이라고 해서 1년 이상은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3개월도 못 돼서 우리나라 그 2천만 동포들이 떨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겠냐. 순회 강연 뭐 미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 한국 교포들 앞에서 해서 그 모금하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막 몇 달에 걸려서 연설하고 다니셨다니까. 당시 광복군들에겐 총칼보다 중요했던 선전방송. 지청천 장군의 딸이자 여성 광복군이었던 지보경 지사의 아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생전 어머니가 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충칭에서는 이제 총사령부에서 주로 선전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하나는 광복군의 기관지인 광복 편찬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어머니가 이제 목소리가 좋으셨는지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어도 능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충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국제방송국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해외 방송을 담당하는 데입니다. 국제방송국에서 선전 방송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임시정부에서 방송하는 거를 우리 아버님이 주로 맡았어요. 한국 독립당 선정부장과 한국 광복군 선전과장을 지낸 김의한. 그래서 내가 방송 내용 아버지가 원고 써오면 임시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나는 그때 설사법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옛날식으로 쓰면 설사법 같은 거 좀 고치기도 하고 내가 시사 문제에 화나니까 그때 보고 다 아이고 이런 방송을 하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독립운동가 김의한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이 생전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임시정부가 단파 라디오를 이용한 선전전을 펼쳤다는 이야기. 그 방송을 몰래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그 단파 방송을 들었다고 하여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생기죠. 안동에서 안동 농림학교 학생들이 특히 44년의 무장 봉기를 기획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그들을 추적했던 일본 경찰의 기록이 어떻게 이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파 방송을 수신하고서 정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내가 본 판결문 중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전담하는 전기 기사가 있었는데 그 한국인들이에요. 나이가 18, 19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시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몽땅 다 잡혀갔어. 뭘 이야기했냐면 중국의 김구 선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무슨 수로 그걸 알았겠어? 이게 다 단파방송 선전공작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백범 김구 일지 속에 남아있던 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943년 8월 5일 선전부장 김규식이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 방송한 단파방송 연설 원고인데요. 우사 김규식의 손녀 김수옥의 낭독으로 들어보시죠. 신사숙녀 여러분,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다니 무한한 감동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국의 독립, 유엔의 승리,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간의 평화, 합의의 확립이라는 더 위대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피 흘림과 희생을 위해 더 조직하고
단합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적의 심장부로 돌진하고자 했던 자주의 꿈은 소리의 소리가 덧대어지며 이어졌습니다. 조선 건국동맹을 만든 여운형도 이 방송을 들었다네요. 그 여운형이라고 하는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든 인물은 단파 방송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발명상도 받고 하여튼 손재주가 좋은 경기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그 손치웅이라는 학생이 단파 수신기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미국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운형 선생은 그 손치웅이라는 학생을 통해서 그 단파 수신기 한번 나도 보자 해서 직접 들어봐요. 그러고서 됐다. 이 단파 방송은 신의 복음과 같은 그런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죠. 암울했던 시대, 우리 민족에게 신의 복음 같던 목소리,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던 소리는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소식도 전해줍니다. 도둑같이 뜻밖의 찾아온 광복, 바로 라디오 소리로 말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노래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미유카바,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바다의 가면인데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 속의 시체, 천황을 위해 죽어도 돌아보는 일은 없으리, 충성을 맹세하는 노래와 가사가 섬뜩합니다. 제작진은 일본 도쿄에서 군국 가요와 근대 음악을 알아보기 위해 2명의 학자를 만났습니다. 도노시다 양학문화사 연구회 회장과 경성방송국 편성표를 연구하는 김지선 박사인데요. 두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私は同じだと思います。戦時期に流行った歌、전시 상황에서 유행가 중의 하나인 베턴의 군국 가요라고 생각합니다. 1937년 중일 전쟁 후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폭탄 삼룡사라는 유명한 군국 가요가 있는데요. 싸울 때 폭탄을 껴안고 자결한 거죠. 이게 일본에서 중요한 미담으로 형성됐고 이게 가요가 됐고 영화로 이어진 거죠. 군국 가요 특징은 첫 번째로는 당시 일본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찬미하는 것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이 노래가 도노시타 회장이 말한 폭탄 삼형사입니다. 만주사변 당시 3명의 군인이 폭탄에 의해 전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미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후 국민 공모 형식을 빌려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데요. 국민가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다 결속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총독부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 결집하고 결속해야 되는데 대중음악과 관련된 그런 노래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별로 원치 않죠. 명랑 쾌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만들어 주길 원했었거든요. 또 일본에서의 그런 국민가가 그 중계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조선에 방송이 되기도 하고 합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국민 개창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민 개창 운동이라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정된 그 곡이 일본에서 간행한, 그러니까 일본 대정 2차 내에 선정부가 선정해서 간행한 악보 국민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943년에 이것도 나왔는데 거기에는 74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서도 이 곡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노래는 뭐 애국행진곡이라든가 구남행진곡, 애마진군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곡이 바로 애국 행진곡이고요. 赤い血潮のよかれんの七つボタンは桜に変わりはい、これはよかれん海軍飛行予科特別練習生よかれんの 이 노래는 결전의 대공으로라는 영화 주제가인 예과련의 노래, 젊은 독수리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23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네요. 23만 3천 장입니다. 결전의 대공으로라는 영화가 지원병들을 모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주제곡으로 이 노래도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特攻に志願させるというような趣旨で作られた歌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 도노시타 회장이 따라 부른 이 노래는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소리입니다. 이 노래들의 주요 무대가 펼쳐진 곳은 다름 아닌 경성중앙방송국이었습니다. 경성방송 편성표를 분석한 강태구 박사는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1월의 편성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는 곡은 1941년 1월 21일자 사면, 그리고 1월 24일자 사면, 1월 25일자 사면에 보면 저녁 7시에 가정가요 지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희망의 아침, 춘원 작사, 홍남파 작곡, 그리고 목호 태준이 이 가정가요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가진 통치 수단 그리고 선전선동의 도구로서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의 그 활용의 강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도 군국가요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학병으로 지원해 황은혜 보답하라, 반도 학병의 노래, 전장에 자식을 보낸 지원병 어머니의 노래, 얼지 말아라, 모두 경성방송 선곡표에 이름을 올린 노래들입니다.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이지만 그 마디마디가 날카롭고 저에겐 슬프게도 들립니다. 음악은 역사의 증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국가요들은 일본이 동양의 맹주임을 과시하고 천황을 참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만 당시의 사회 배경과 역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우리 일본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라 내가 잘 지켜야 되지.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또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이분들이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소리를, 또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배우는 교훈이어야 돼. 다시는 없어야 할 소리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 다시는 없어야 할 소리,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소리, 다시는 이 노래들을 라디오에서 들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장에서도 옥중에서도 소리를 통해 살아있음을 알린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노래를 들을 차례입니다. 1949년 6월 26일 무덥던 일요일 12시 36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왔던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던 경교장 2층에서 4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같은 시각 라디오에서는 그 무렵 한창 인기를 끌던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종이 울어 8.15는 왔건만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 소리와 함께 치열했던 일제 35년이 지납니다. 다시 라디오 소리를 높입니다. YTN 라디오 다큐멘터리 경성 라디오 제1편 전쟁을 노래하다. 지금까지 연출 이은지, 보조 연출 김예울, 글 구성 홍기희, 음악 장성문, 자문 광복회 경기도 지부 의정부시 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나레이션의 배우 손현주였습니다. 잠시 후 경성라디오 제1편 평화를 노래하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